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일변수 함수입니다. 즉,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의역이 실수의 부분 집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정의하고,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식과 그래프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 또한 식과 그래프의 관점에서 식으로는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래프로 또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함수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 보니까 사칙 연산이 있습니다. 사칙 연산으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냈을 때 극한값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의 극한값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함수의 극한과 그 역함수의 극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수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고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크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기 개념과 극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는데, 대표적인 정리가 스퀴즈 세럼이 있습니다. 스퀴즈 세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극한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함수의 극한은 자극한과 우극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수를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연속이냐 연속이 아니냐, 연소함수라면은 극한값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극한 중에서 연속이 아닌 경우에 극한값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런 경우를 부정형이라고 부르고, 부정형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극한값이 0분의 0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정의하고 함수의 극한과 생성자와의 관계, 그리고 비교와의 관계, 그리고 함수의 분류, 이런 부분을 공부했는데, 결론적으로 그죠?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극한 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고,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식과 그래프로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함수의 생성자인 사칙연산, 합성, 역함수하고 극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함수의 비교 개념과 극한의 관계를 스퀴즈 세럼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함수의 극한을 우극한과 자극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우극한과 자극한의 정의와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 등등등에 대해서 또한 공부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몇 가지 노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가 a 근방에서 정의되어 있다. near the number a, 이 말은 이제 a 근방에서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의미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 인터벌 상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a 자신은 제외를 해도 좋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f가 폐구간 0,1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은, 정의역이 폐구한 0,1이라고 하면은 a의 값은 0 근방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근방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폐구한 0,1을 생각한다면, 폐구한 0,1을 수직선상에서 나타낸다면 폐구한 0,1은 이렇게 0을 포함하고 1을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0을 포함하는 어떠한 적당한 오픈 인터벌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ome open interval, open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open interval containing closed interval이 아니고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open interval이 있을 때, 그때 a 근방에서 정의되어 있다. 물론 a에서 0에서는 정의가 안 돼도 관계가 없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죠? 이 함수 f의 정의역이 폐구한 0, 1이라면은 이제 0하고 1,
a를 0과 1로 잡아버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나머지 숫자들은 다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한다면 a가 4분의 3이라고 생각한다면 4분의 3을 포함하고 있는 오픈 인터벌을 이렇게 작게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a 근방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예로서 함수 f가 r-1 실수에서 1을 제외한 실수에서 r로 가는 함수로서 by fx가 x-1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모든 a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예, 모든 a가 실수가 예를 들어서 a가 1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은 제외도 된다고 나와있죠. 그죠? 1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오픈 인터벌 1을 포함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0에서 2까지 구간에서 개구간 0, 2를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개구간 0, 2는 1을 포함하면서 1에선 정의가 비록 되어 있지 않지만은 개구간 0, 2를 생각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함수 f는 0 근방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근방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극한값을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ntuitive definition에서 항상 A 근방에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걸 가정을 합니다. 직관적인 definition은 직관적인 데피니션을 먼저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엄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인 데피니션에 의하면 x가 a에 가까이 갈 때 함수 f의 극한값이 l이라는 거요.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x가 a에 충분히 가까운 값일 때 fx가 l에 아주 가깝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문장으로 이렇게 길게 적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문장으로 이렇게 긴 것을 가지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x가 a에 충분히 가깝다 하면 fx는 l에 충분히 가깝다. 그래서 단 x가 a가 될 필요는 없어요. a를 제외한 값으로서 a하고 같지는 않으면서 a에 충분히 가까울 때 이때 함수 f의 a에서의 극한이 l이라고 보고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x가 a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이라고 부릅니다. x가 a 플러스라고 되어 있을 때는 a보다 큰 쪽에서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이 갈 때 함수 fx의 값이 l에 점점 가까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x가 이 경우에는 x가 a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극한이라고 하는데 a보다 적은 쪽에서 a에 가까이 가는 거 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어요. x가 a보다 적으면서 x가 a에 충분히 가까운 값일 때 fx가 l에 아주 가까운 값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 전부 이퀄이 빠져 있죠. 그죠? 자극한 우극한에서도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 a보다 적거나 같다가 아니라 a보다 x가 적다 이렇게 이퀄이 다 빠져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침으로 인해 가지고 극한값에 대해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이것을 놓쳐버리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극한을 정의할 때는 x는 항상 자악한 우극한 어느 경우든 간에 x가 a하고 같지는 않다는 것을 항상 가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관적인 관점에서의 극한의 정의를 봤는데, 다시 말하면 뭐죠? 네, 제일 위에 x가 a에 가까이 할 때 함수 f의 극한값이 l이라는 것은 x가 a에 충분히 가까우면서 x가 a는 안 돼야 된다. 그죠? a라면은 x가 a가 안 된다면은 fx하고 l이 아주 근사한 값이 된다는 것을 l하고 근사한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줄여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fx의 극한값이 l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밑에 걸 한번 보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 y g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주어진 경우에 gx의 2하고 5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그리고 극한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극한, 자극한이 존재해야만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우극한, 극한, 자극한의 값이 같아야만 이 극한값도 극한값이
이 극한값이 우극한 자극한의 값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함수 y 콜 gx의 그래프에서 x 이퀄 2에서의 자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가정한다고 했었죠. 그죠? 이게 A번입니다. A번의 경우에는 x가 2보다 작은 데서 2에 가까이 갈 때, y 콜 gx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3에 가까이 간다고 죠. 그리고 x가 2에 가까이 가지만 x가 2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2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2의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2가 아닌 값으로서 2에 가까이 갈 때 gx의 값은 3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A번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x가 2에서 2보다 큰 쪽 우극한이죠. 이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 B번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B번. 두 번째 B번 케이스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x가 2보다 크면서 2에 점점 가까이 갈 때 y 콜 gx의 극한값 값은 1에 점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이 경우에 답은 1이 되겠고 A번의 답은 3이 되겠고 B번의 답은 1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x가 2에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 오른쪽 자극한과 우극한 값이 다르죠. 그죠? 이런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OS의 자극한과 우극한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OS의 자극한을 보면 5에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GX의 값은 2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자극한 쌤 미안합니다. 자극한 먼저 생각합니다. 다음 우극한을 생각하더라도 2번 우극한 5에 가까이 가는데 5보다 큰 쪽에서 5에 가까이 가더라도 GX의 값은 2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G5에서의 함수 값은 G5는 1이 된다. 그죠? 1 정도, 1의 근사한 값이 돼가지고 G5하고 극한값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멍이 뻥 뚫려버리면 이렇게 이제 5에서 x 이퀄 5에서 그래프가 구멍이 뚫려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불연속이라고 이렇게 뒤에서 배웁니다. 불연속이 되는 경우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불연속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의는 함수값 G5하고 극한값이 같을 때를 연속이라고 하고 같지 않다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지 않을 때를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x 이퀄 5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값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것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a 쪽에 가까이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이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 fx의 값은 점점 커져서 무한히 커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나타내고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fx의 값이 무한히 커진다는 거.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무한히 적어질 수 있다는 데서 마이너스 극한값이 자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 비슷하게 이 경우에는 우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데피니션은 조금 있다가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의 극한을 직관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정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인 어떤 정의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죠? 미적분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미적분학에서 극한 개념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한대의 세계를 탐험하게 됩니다. 무한대의 세계가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직관적으로 참인 것으로 보였는 것이 나중에 가서 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수학자들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한을 절대로 직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알게 되었고 그러면 극한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어떠한 바다에 그죠? 바다 속을 그죠? 해저를 탐험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저를 탐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맨몸으로 별 준비 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도 한 2, 3m 정도 잠수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한 10m 정도 잠수를 하는데 맨몸으로
10m 지하 해저 10m까지 잠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겠죠. 그죠? 근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해저 한 100m 정도까지 들어가고 싶은데 맨몸으로 해저 100m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죠. 그죠? 해저 100m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한의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어, 바다 깊숙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론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보호 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보호 장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엡실론 델타 논법이에요. 바닷속에 맨몸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하고 보호 장구를 갖춰 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편하겠어요. 예, 당연히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게 편하죠. 그죠? 몸에 이것저것 우주복처럼 이것저것 걸쳐가지고 들어가면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참 처음에는 참 좀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엡실론 델타 논법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좀 고통스럽고 좀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끼시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게 그냥 그냥 맨몸으로 잠수했을 때나 엡실론 델타 논법이 뭐 잠수복을 입고 잠수를 했을 때나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크게 어렵지는 않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한 30초 정도만 잠깐 쉬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함수의 극한의 보다 엄밀한 데피니션, 엡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엡실론 델타 논법에 의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함수 f가 a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 인터벌 상에 오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클로스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a에서는 정의가 안 돼도 관계없어요. x equal a일 때는 정의가 안 되어도 되지만은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오픈 인터벌 상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fx equal x분의 1 경우에는 a를 0으로 잡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0을 포함한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0을 제외한 값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오픈 인터벌을 생각한다면 0을 제외하고는 정의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함수 f에 대해 가지고 a에서 x equal a에서의 극한값이 l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아래의 조건 전체를 다 만족한다. 즉 0과 x-a의 절대값이 0보다는 크고 델타보다 적다 하면 fx하고 fx-l의 절대값이 액션보다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x가 a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x가 a는 아니면서 x-a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적다는 것은 x와 a의 차이가 델타보다 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fx-l의 절대값은 fx하고 l의 차이죠. fx하고 l의 차이가 또한 엡실론보다 적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의 극한 개념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바로 매치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사실은 뭐죠? 한번 쌤이 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극한의 정의하고 이게 사실 일치한다는 것을 쌤이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엡실론하고 델타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엡실론은 0에 아주 가까운 양수, 즉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분의 1, 델타도 아주 작은 양수라고 생각해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 분의 1 정도 되는 엡실론 델타가 0에 아주 가까운 아주 작은 양수라고 생각하면 x와 a의 차이가 델타보다 적다면 델타가 아주 작은 숫자죠. 아주 작은 숫자보다도 더 적으니까 x와 a의 차이가 아주 작다. 그리고 이 0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x와 a의 차이는 아주 작으면서 x는 a는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fx하고 l의 차이가 아주 작은 숫자 엡실론보다 더 적으니까 fx와 l의 차이도 아주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엡실론과 델타를 0에 아주 가까운 아주 작은 숫자로 생각한다면은 앞에 부분은 x와 a의 차이가 아주 작으면서 x가 a하고는 같지 않을 때 x가 a와는 다른 값이지만 x와 a의 차이가 아주 작다면은 fx와 l의 차이 또한 아주 작다. 이래 돼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극한 개념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극한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이 우극한은 x가 위에 정리해서 보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a 가까이 간다고 했었죠. x가 a보다 크다라고 가정했다면 x-a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a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x-a의 절대값은 x-a로 바뀌겠죠. 그래서 위에 절대값을 기호를 없애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일치하겠고 그 다음에 자극한을 생각한다면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가 가까이 간다고 했기 때문에 x-a의 절대값은 어떻게 됐어요? x-a는 x가 a보다 적으니까 음수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9를 붙여서 넣으면 x-a의 절대값은 a-x가 되겠죠. 그래서 a-x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면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요 차이가 요 우극한 자극한과 극한의 차이점은 이 부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엡실론과 델타의 값은 사실 아주 작은 값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면은 이 조건에서 위에 것 1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는 것은 x-a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적다는 것만 보면은 x가 a-델타보다 적고 a 플러스 델타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0보다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a의 값하고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리고 이 경우에는 x가 우극한 정의에서 사용되는 이 경우에는 x가 a보다 크고 a보다 플러스 델타보다 적다는 의미를 갖겠고 자극한에 사용되어 있는 정의에 사용되어 있는 이 부분은 x가 a-델타보다 크고 a보다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델타의 값은 양수라는 걸 고려해주고 fx-l의 절대값이 1 엡실론보다 적다는 것은 fx가 l 엡실론보다는 크고 l 플러스 엡실론보다는 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x가 구간을 이렇게 l이라는 값을 잡고 l 엡실론과 l 플러스 엡실론이라는 값을 잡아서 이렇게 오픈 인터벌로 표시를 해보면은 오픈 인터벌 요 범위하고 그 다음에 a 델타하고 a 플러스 델타에서 a라는 점은 제외도 됩니다. 요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 a 델타하고 a 플러스 델타 사이에 어떠한 x를 잡았을 때 이 함수 fx의 값이 반드시 l 엡실론과 l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x의 값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x의 값이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x의 값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버리면 그 값이 이루는 범위가 이렇게 노란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노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거죠. 지금 이 fx가 l 엡실론과 l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있다는 거, 이 빨간 부분으로 표시되는데 이 노란 선이 빨간 선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것이 노란 선이 빨간 선 안에 포함되도록 조건을 만족해준다는 것이 데피니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노란 선이 빨간 선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면은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안에서 노란 선이 빨간 선 안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엡실론의 값이 점점 줄어든다고 작아진다고 가정하면 델타의 값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엡실론의 값이 줄어들면 빨간 선의 범위가 줄어들고 빨간 선의 범위 안에 노란 선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 델타의 값도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엡실론의 값이 적어지면 델타의 값도 자동으로 적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엡실론이 작은 값이다. 어떤 아주 작은 숫자라면 델타의 값도 또한 아주 작은 숫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데피니션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면 상당히 처음에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학자들이 표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어떤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극한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완전하게 정립이 된 것은 불과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도 극한 개념을 사용을 하긴 했었지만 한 100년 전쯤에 칸토르라는 수학자가 어떤 논리 및 집합이라는 이론을 갖고 와가지고 어떤 공리론적인 수학 개념이라는 걸 만들고 난 다음에 엡실론 델타 논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리론적인 수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서 이렇게 데피니션을 극한의 정의를 이와 같이 했다고 보면 되겠는데 공리론적인 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한번 살펴보면
수학에서는 수많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용어들이 사실은 요 한 5개 정도 기호 있죠. 포올 기호, 다이얼리그지스트, 집합 기호, 공집합 기호, 원소 기호 이것만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 타고 그 다음에 뭐 and, or, not, imply, 뭐 such that은 빠져있네요. 그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이것만으로 모든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엑시엄이라고 해서 공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참으로 보이는 이러한 몇 가지 사실들을 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리론적인 수학에서는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것이 요 기호들하고 and, or, not, imply, such that 이 정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such that 이 정도 기호만을 사용을 허가하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수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그래서 이제 미적분학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다면 모든 숫자는 실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모든 수는 실수입니다. 그래 문자는 어떤 적당한 실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에 근거를 해서 보면 이 데피니션은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면 폴기호 사용이 허가되어 있고 엡실론이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까? 엡실론은 사실 실수라고 했거든요. 실수는 이 기호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0보다 크다는 것도 이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나타내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0이라는 숫자도 이 기호만으로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이 액시오매틱 세시어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그죠? 이것은 수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상 그 뿌리와 연계를 지어서 봐야 되겠는데 그죠? 함수 f의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다. 실수하고 연계를 지어서 보면은 실수를 표현한 방법이 식과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식의 관점에서 정의를 받고 그래프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수에서 새로운 실수를 만드는 방법, 생성자가 사칙 연산이 있다. 그죠? 사칙 연산 중에서 여기서는 뭐밖에 안 쓰였습니까? 마이너스밖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죠? 마이너스밖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사실 이제 극한의 정의를 나눗셈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대신에 나눗셈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데 단순성의 측면에서 이걸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더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칙연산 중에서 마이너스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크기 관계가 또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실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completeness action, 완비성이라는 건데 완비성이 사실 이 정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초 해석학이라든가 이런 좀 더 깊이 있는 과목을 공부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정의했고 여기서 그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엡실론과 델타가 사실 0에 아주 가까운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는 것이 뭐냐면 엡실론이 아주 작은 값일 때 이 그래프의 펀관계 때문에 델타의 값이 아주 작다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엡실론이 사실은 작은 값일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극한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엡실론 델타 논법에 나오는 이 조건이 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우리가 뭐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친구가 어떤 친구 AB라는 두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는 하는 말의 한 90%가 만약에 거짓말이다. 이래 되면 그죠? 이 90%가 거짓말인 친구하고 그죠? 1년 동안 이야기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한 친구는 하는 이야기의 95%가 참인 말만 이야기를 한다. 이 친구하고 10시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90% 이상 거짓말을 하는 A라는 친구가 90% 이상 거짓말만 하는 친구하고 1년 동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언제 참이 되느냐, 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이 노트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엡실론 1하고 엡실론 2가 양수라고 가정하는데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엡실론 1, 엡실론 2 중에 보다 작은 엡실론 2에 대해서 극한의 정의를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즉 엡실론 자리에 엡실론 2가 들어갔다고 해서 1 돼버리면 이 똑같은 델타에 대해 가지고 엡실론 1에 대해서 이 엡실론 2 엡실론 1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 오타가 있습니다. 엡실론 1 똑같은 델타에 대해 가지고 그죠?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 하면은 fx-l의 절대값은 엡실론 2보다는 엡실론 1이 크기 때문에 자동으로 엡실론 1보다는 적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우리가 그죠? 엡실론 델타 논법에서 엡실론 1, 엡실론 2 중에서 작은 값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 되면은
보다 큰 엡실론 1에 대해서는 이 명제가 엡실론 델타 논법에 사용되어 있는 값이 항상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데피니션 1번 데피니션에서 그죠? 엡실론이라는 값이 좀 작은 값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하기만 하면은 엡실론이 좀 큰 값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참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엡실론이 작은 값일 때 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큰 값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함수의 데피니션에 나오는 이 엡실론은 크기가 엡실론의 값이 뭐 크다 작다는 말이 없지만 사실은 엡실론의 값이 아주 적을 때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엡실론은 아주 작은 숫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엡실론의 값이 아주 작은 양수이고 그래프의 판관계에서 보면은 엡실론이 아주 작은 양수라면 당연히 델타도 아주 작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엡실론 델타는 둘 다 아주 작은 양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겠고 엡실론 델타가 아주 작은 양수라고 한다 가정을 한다면 그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x와 a의 차이가 아주 작으면서 x가 a는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fx와 l의 차이 또한 아주 작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엡실론 델타 논법에 대한 엡실론과 델타가 왜 적은 값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엡실론 델타 논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간고사 합쳐서 채점을 해보면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 엡실론 델타 논법에서 노테이션 상의 실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포올기호하고 데알리그지스트 기호 두 개 사이의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답안지에 한 페이지 가득 적어놨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점수를 못 받는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내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채점하는 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수했다는 게 눈에 탁탁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엡실론 델타 논법을 사용할 때 매우 주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폴교하고 데알리그지스트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1번, 2번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x가 존재해서 x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x가 양의 x가 존재해서 이와 같은 조건을 한정한다. 즉 임의로 주어진 어떤 양수 엡실론보다 x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2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번, 2번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참이 아닙니다. 사실. 어느 것이 참일까요? 예. 1번이 참이고 2번은 거짓이 됩니다. 폴이 앞에 나와버리면은 폴 기호가 앞에 놓으면 경우에는 폴이 이게 픽스됩니다. 고정이 된다는 것이 있지만 폴 기호가 뒤에 놓는 경우에는 이게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갈로가 생략됐어요. 사실 엄밀하게는 여기 갈로를 해줘야 되는데 갈로를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어떤 양의 엡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1번을 한번 봅시다. 어떤 양수 엡실론이 주어질 때마다 양수 x가 존재해서 x의 절대값이 이 엡실론보다 적게 된다. 이건 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x를 2분의 엡실론으로 잡아주면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죠? 엡실론은 양수일 때 x를 2분의 엡실론으로 잡아주면 이게 항상 만족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실은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는 거짓이 돼요. 어떤 양수 x가 양수로 존재해가지고 어떠한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 엡실론이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0.00001이 될 수도 있고 100만 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이 뒤의 값은 엡실론이 위에 1번에서는 x가 엡실론에 디펜드해서 엡실론에 따라서 x의 값이 바뀔 수 있는데 두 번째는 x가 먼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 x가 먼저 앞에 나와버리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2라는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러면 루트 2의 절대값은 어떠한 양의 엡실론보다 적다고 말할 수가 없죠. 엡실론을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2라고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엡실론을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잡아줬보면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거짓이 되지만 첫 번째는 참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세 번째 문장은 임의로 주어진 x가 s는 어떤 적당한 실수들의 모임입니다. 집합입니다. 이 어떠한 s의 원소 x에 대해서 어떤
M, 실수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문자는 다 실수를 나타냅니다. 어떤 실수 M이 존재해서 X 절대값보다는 M이 더 크게 되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M이 존재한다. 네 번째 거는 어떤 M이 존재해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 즉 X의 절대값이 M보다 적은데 어떠한 X를 S의 원수로 갖고 오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번, 4번도 비교해보면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거짓일까요? S는 어떤 적당한 실수들의 모임입니다. 실수들의 집합입니다. 알겠죠? 실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음, 3번, 4번 둘 다 어떤 경우에는 항상 참이에요. 어떤 경우일까요? 집합 S가 유한집합이라면 3번, 4번이 둘 다 참이 됩니다. 집합 S가. 그런데 집합 S가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3번, 4번 중에서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 되죠. 그죠? S가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3번은 참이 되지만은 4번은 거짓이 됩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집합 S가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은 3번을 안 보면은 어떠한 X를 자연수 집합 S를 자연수 집합이라고 보면은 어떤 자연수 X를 갖고 오더라도 M을 X 플러스 1로 예를 들어서 잡아주면 나오죠. X 플러스 1로 잡아주면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3번은 참이 되지만은 4번의 경우에 집합 S가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M의 하나 존재해서 M이라는 값이 일단 먼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M이 100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100만은 어떠한 X 자연수를 갖고 오더라도 자연수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X를 자연수를 100만보다 더 큰 1000만으로 잡아버리면 이게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4번을 비교했을 때 집합 S가 유한 집합이라면 3번, 4번 둘 다 참이 되지만은 4번이 집합 S가 유한 집합일 때 4번이 참이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집합 S의 최대값보다 최대값 더하기 1로 나머지 M을 잡으시면 되죠. 그죠? 집합 S의 최대값, 집합 S의 원소의 절대값, 최대값 더하기 1로 M을 잡아주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 S가 유한 집합이라면 3번, 4번 모두 항상 참이 되지만은 집합 S가 자연수의 집합이라든가 이런 무한 집합이 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4번은 참이 안 될 수도 있다. 3번은 집합 S가 어떤 집합이라도 항상 참이 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연습을 하나 하고 일단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x가 3에 가까이 갈 때 4x-5의 극한값이 7이 된다는 것을 보여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엡실론 델타 논법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이 l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 아래의 조건은 뭐냐 하면은 0보다 x-a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 하면은 fx-l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 이러한 이제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양수 엡실론을 주어졌을 때 아래 갈로의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명하기 위해서 fx를 현재 4x-5, a를 3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라지 L을 7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의를 쓰는 수밖에 없죠. 현재는 극한값을 구하는 정리를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를 써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수 fx를 그리를 좁혀줍시다. 요거하고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줄 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쉽습니다. 항상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순성의 개념, 통일성, 거리를 좁혀 나가라. 이것을 선생님 강의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는데 수학을 계산하거나 생각이라든가 모든 것을 최대한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통일성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리를 좁혀나가는 말은 비슷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줬을 때 문제 풀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x-5를 fx라고 치환을 해줘버리면 식을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 이 모양하고 그리도 좁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4x-5로 둔 이유는 식을 가지고 단순화시키면서 이 극한의 데피니션과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fx를 4x-5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증명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서 게싱 델타하고 두 번째로 베리피케이션, 스텝 2에서 베리피케이션이죠. 스텝 1에서 게싱 델타 단계를 먼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싱 델타에서는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찾아주면 되겠죠.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fx-7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 개가 비슷해야 이것을 비교하기가 쉽죠.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문제 풀기가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식을 오른쪽 모양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고, 오른쪽 식을 왼쪽 모양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변형해 나가는 게 좋겠어요? 1번, 2번 중에서 일반적으로 복잡한 식을 쉬운 식으로, 단순한 식으로 만드는 게 쉽습니까? 단순한 식을 복잡한 식으로 만드는 게 쉬워요. 복잡한 식을 단순한 식으로 만드는 게 쉽죠. 그래서 fx-7 2번 방식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fx-7의 절대값을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x-7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는 것은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해주면은 이것이 엡실론보다 적다 돼가지고 4를 뽑아내면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x-3의 절대값이 4분의 엡실론 보다 적다 돼가지고 이게 모양이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좀 비슷해졌다고도. 그래서 아마 이 델타 자리에 4분의 엡실론을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이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은 또 1번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델타를 잡아내는 게싱 단계에서는 2번 과정을 거쳐주고, 그리고 베리피케이션 이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1번 방식으로 0보다 x-3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는 조건 하에서 fx-7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테이크는 이거 지스트하고 거의 같게 봐줍니다. 테이크 델타를 4분의 엡실론으로 잡아주면 엡실론 이건 자동으로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0보다 x-3의 절대값이 크고 크고 델타보다 적다면 fx-7의 절대값은 4배의 x-3의 절대 10보다 적고, 얘는 이 조건 하에서 4배의 델타보다 적다고죠. 그래서 4델타가 엡실론하고 같아져가지고 fx-7의 절대값이 적기를 엡실론보다 적다. 이 데피니션에 필요한 부분, 빨간 셈이 이 데피니션 있죠, 이 데피니션. 데피니션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차례대로 나왔어요. 순서를 맞춰서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테이크는 이거 지스타하고 같게 본다고 했죠. 테이크 델타 양수 엡실론 델타를 이렇게 적어주면은 요 조건 하에서 fx-7의 절대값 1의 자리 7이 들어갔다 하죠. 이것이 엡실론보다 적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엡실론 델타 넘법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함수 fx가 뭐 2차 함수라든가 다른 좀 더 복잡해지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